코인 얘기예요. FTX 붕괴 일파만파인데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외국에서 놀랐죠. 굉장히 큰 규모의 거래소죠. 가상화폐 거래소 규모로 글로벌 3위라고 해요. 이 정도면은 정말 큰 규모인데 파산 신청을 해서 충격이 이제 암호화폐 그리고 대부업계로 정말 일파만파 네.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FTX 갑자기 어떻게 파산 보고 신청까지 하게 됐는지 그 붕괴 과정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 큰 그러니까요. 기업이? 그러니까 이런 암호화폐가 굉장히 위험 자산이라고 많이들 알고는 있죠 얘기하지만 이제. 이게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 리턴 성격이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몰렸던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 규모 3위의 업체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건 여기 코인을 확보하고 갖고 계신 분들은 빈털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 여파가 굉장히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대규모 인출 사태가 막 연이어서 벌어지면서 이 회사 FTX 미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 이 파산법 11조에 따른 보호 신청은 우리나라로 치면 기업 파산 회생에 돌입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뭐 관제인을 별도로 선임을 해서 그러니까 이젠 회사 당사자들에게는 경영을 못 맡기는 거예요. 이해 당사자들은 주주 그리고 그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완전 제3자들에게 막 여파를 미치고 있는데 신뢰를 이미 잃은 경영진한테 회사를 맡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파산 절차에 돌입함과 동시에 다른 관제인이 이 회사는 이 운영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가상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인 거예요. 어머, 여태까지 이런 규모가 없었어요. 규모로요? 예, 굉장히 큰 규모의 파산 신청인데 이 돈이 지금 최대치로 잡으면 66조가 넘는다라는 전망치도 66조요. 맞습니다. 이거를 적게 잡아도 13조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이 회사 FTX 이 기사 예전에도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예전에 우리 루나코인도 굉장히 젊은 대표가 자신만만하게 막 이야기를 하고 경영을 하고 영앤리치란 말도 유행을 하고 이랬었잖아요. 이 FTX의 CEO 역시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본인을 코인계의 JP 모건이라고 지칭을 네. 하기도 했었고요. 30살밖에 안 됐는데 어머. 갑부죠. 갑부 중에 초갑부인데 샘 뱅크먼 프리드. 본인의 20조가 넘는 자산도 이제 영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상 모든 자산을 이런 암호화폐로 구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인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물려있는 자금이요. 정말 글로벌합니다. FTX에 돈이 물린 투자자로는요. 캐나다가 있는데 캐나다에는 교사연금 이 그렇게 투자를 했다라고 하고요.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 그리고 일본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 미국 헤지펀드 등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전세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관제인으로 누가 가 있느냐. 예전에 엔론 사태,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를 막 불러일으켰던 엔론 사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엔론 사태 때 청산인 출신인 구조조정 전문가 레이 CEO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FTX를 경영하게 된 이런 상황인데 이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도 2019년도에 전 세계적인 금융 유동성 위기가 왔고 정말 많은 국가들이 경제난을 겪게 됐는데 이 코인판 리먼 사태 우려된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파산 사태에 대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이 조사에 나선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요. 단순히 금융상의 오류가 있다거나 암호화폐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 사기 냄새가 정말 짙게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미국 경영진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 자본으로 경영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FTX의 혐의점. 고객 자금을 자사 계열사인 알라 메디치 리서치에 빌려줬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고객들 투자자들 돈을 못 돌려주게 생겼는데 유치했던 자금을 계열사에 빌려줬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행위로 미국에서도 법률로 규정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자산 중에 어떤 것도 대출을 하거나
이걸로 뭐 담보를 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허용되지가 않는데 지금 그랬다는 정황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뉴욕지검이 조사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가운데에서요, FTX에서 8,700억 원어치의 가상자산이 사라져서 이거 해킹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지금 의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컴퓨터 베이스로 운영이 되던 자산이다 보니까 해킹 이런 거에 위험해서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파산 신청을 해서 정부의 어떤 감시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이 근본을 알 수 있는 미승인 거래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24시간 동안 디지털 토큰이 유출이 됐는데 그 금액이 8,700억 원에 이릅니다. 이건 그 경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FTX 측에서는 이게 의심스러운 정황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 같다. 이거 해커로부터의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미승인 거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승인을 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데 그 경로를 알 수 없게끔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회사는 고객들한테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지금 그냥 앱을 FTX 앱 깔고 그 상황을 보시던 분들 그냥 앱을 다 지우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상호역 방문도 아니고 그죠. 굉장히 미봉책에 불구한 모든 일이 발생하고 파산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이 뭐 근본도 알 수 없이 빠져나가고 미승인 거래라고 이야기하고 해커의 어떤 공격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본사가 있는 바하마 당국이 FTX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FTX가 미국의 사실상 회사인데 본점 소재지는 바하마예요. 네. 그래서 저도 바하마를 많이 들어본 국가는 아니어서 찾아봤더니 이 쿠바 인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CEO 아까 굉장히 뭐 청년 갑부라고 했던 사람도 아르헨티나로 도주했다, 숨어 지낸다, 막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본인이 난 바하마에 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바하마 정부 당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공조를 통해 가지고 밝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하마 증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도요, FTX의 디지털 마켓 자산을 보존하고 회사 안정을 위해서 일단 자산을 다 동결시켜놨어요. 이게 자국 내에 있는 본점이 소재한 회사기 때문에 바하마 당국으로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조치, 이것도 늦긴 했지만 어쨌든 조치를 이렇게 펼쳤고 일단 이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 법적인 절차, 경과를 보면서 또 바하마 당국도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상화폐 업계의 이 취약성이 잇따라 부각이 되면서요. 월가 기관 투자자들도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주 세계적인 통신사인데 경제 쪽 그리고 경제 정책 쪽에 특화된 그런 통신사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보도를 다뤘습니다. 가상화폐가 디지털 금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이른바 포트폴리오 투자, 분산 투자를 해서 뭐 증권, 부동산, 현금, 채권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산가 분들 중에서는. 그러면서 아주 유망 있는 자산으로 평가받기도 했는데 이런 기대는 이제 사라졌다라고 평가를 하면서요. 가상화폐를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일단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가상화폐 열풍이었어요. 네, 맞아요. 예, 너는 뭐 얼마를 벌었냐, 특히 뭐 2030 젊은 분들, 왜냐하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만 해도 좀 낯선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신개념의 투자처로 호응을 이끌어냈는데 이제는 그런 인식이 전혀 유효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1년 전에 쏟아졌던 낙관론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건데요. 일단 작년까지만 해도 가상화폐에 굉장히 고공행진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이건 매력적인 투자처다라고 해서 분산 투자를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제도권으로 편입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더는 이런 기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JP 모건 체이스 같은 장기적으로 가상화폐가 금을 밀어내면서 오히려 금을 대체하는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도 다들
철회하고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FTX의 파산 신청 여파가요, 국내 게임사에서 발행한 코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왜냐하면요,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따르면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 가격이 FTX의 유동성 위기, 파산 신청 이런 소식이 국내로 타전되면서 이 부분이 지난 8일 2,300원대에 거래됐던 게 20% 떨어졌어요. 급락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게임 업계도 이 FTX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침체하고 저조한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일단 FTX 사태를 계기로 아예 자체 발행 코인을 담보로 하고 있는 회사들,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런 코인 회사들은 자기들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거 다 우리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는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이런 추세를 더는 신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이제는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지금 말씀드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위믹스를 담보로 맡기고 가상화폐인 코카 스테이블 달러 대출받는 형태로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실제로 공시한 유통량과 실제 보유한 유통량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안전하다, 담보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약간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 이런 부분이 유의 종목,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분류를 했다라는 건데 이런 그 실제 상황이 본인들이 공시한 내용과 좀 다르다는 게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상화폐 이 붕괴가 이제 대부업계로도 일파만파 파장이 좀 퍼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FTA 파산의 충격파,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미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 거래소 제민이도 고객 자금 상환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다 빼는 거예요. 다 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 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빼는 것 자체를 중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 방법 말고는 사실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기도 해서 이런 특단의 대책을 내고는 있는데요. 일단 암호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처음에는 각광받는 이런 업계의 블루칩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회사였는데 지금 파산 신청 준비 중이라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 대출 업체인 블록파이 같은 경우에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산펌 11조에 따른 이 파산 절차에 돌입할 거고 직원들도 다 대량 해고할 예정 중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런 암호화폐와 관련된 업계는 좀 먹구름이 낀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FTX 거래소 파산 사태와 같은 일을 막으려면 이제 고객 예치금 분리 제도 신설하고 별도 예탁 기간 보관 의무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보완책이 마련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은요, 이 가상자산 거래소는 본인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매도도 하고요, 매수도 하고 다른 가상자산 간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다 하거든요. 중개 알선까지. 이거를 쉽게 설명드리면 증권거래소로 친다면요. 한국거래소가 한국예탁결제원이 하는 일도 하고 은행의 담보 제공, 대출 업무도 같이 한다. 이거는 사실 기능이 너무 좀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하는 거를 기대하기도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별로 기능을 분담해서 각각의 다른 기관에 맡겨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제 가상자산 업권법 개정 서두르고는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증권성이 있어야만 사실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도 하고 처벌도 할 수 있는데 이 증권성 여부부터 법리적인 해석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해석에 맡기지 말고 법률을 따로 만들자. 디지털 암호화폐 등의 자산과 관련해서는 규제책을 적시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기능도 분담해가지고 거래소에 다 일임하지 않는 형태로 만들자라는 입법적인 논의가 국회에서 첫 발을 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요, 작년에 열풍이 불었을 때도 그렇고 관련된 사기 사건도 정말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예 뭐 그렇습니다. 곧 상장될 뭐 가상자산이다 이러면서
사기를 통해서 전혀 상장과는 관련 없는 그런 코인인데 네. 뭐 이렇게 거래를 하게 한다거나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 많은데 사실 그 피해를 구제받기 참 어렵잖아요. 네. 변호사님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피해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점 좀 유의해야 할까요? 가상화폐는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체를 안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을 투자하신다면 그 여유 자금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뭐 대출을 받거나 해서 투자하는 건 절대 금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본인에게 혹시 유용할 수 있는 별도의 돈이 있다면 그 정도 한도에서 투자하시기를 전문가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